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짙은 푸른색 고무복을 입고 출근한 첫날, 패트릭은 그의 사수 아다와 함께 순찰구역을 돌기 시작합니다. 철제 문을 열자 스페인의 도시 톨레도를 묘사한 엘 그레코의 대표작 톨레도 풍경이 그를 맞이하네요. 감탄할 새도 없이 빠르게 그림들을 스쳐 지나가다 높이가 2.5m나 되는 라파엘로의 대작 성좌에 앉은 성모자의 성인들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패트릭의 첫 근무지인 C 구역에 들어옵니다. 라파엘로 특유의 우아한 색감과 대칭적인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콜로나 재단화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르네상스 갤러리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 더 많은 피렌체 출신 예술가들의 작품이 들어차 있는 세 번째 전시실에 도착해요. 이제 전시실의 모든 불을 밝히고 관람객들이 하나 둘씩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팀의 교대병으로 소개한 알리씨를 만나고 B구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어지는 순찰구역은 13세기와 14세기 이탈리아의 그림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시기 그림들까지 있어요. 아다가 경비원과 미술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성모와 성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300년경에 두초가 그린 이 작품의 액자 하단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보이시나요? 봉헌 촛불 때문에 생긴 자국이에요. 이 아름다운 그림을 뒤로하고 미술관의 그레이트홀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전시실로 밀려납니다. 다음으로 담당하게 될 이 구역은 복잡한 교차로 같은 곳이라 방문객들의 끝없는 요청이 들어와요. 아다는 한 관람객에게 드가의 발레리나 조각상으로 가는 경로를 능숙하게 알려주죠. 아다의 안내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에게 그레이트 홀을 내려다볼 짬이 생겼어요. 여느 때가 강을 거슬러 오르듯 스쳐 지나가는 관람객들을 보며 그들이 미술관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다고 느끼는 것과 반대로 그가 이곳에서 보낼 자신의 시간은 짧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11살이었던 패트릭이 엄마와 함께 뉴욕으로 여행 왔을 때 처음 방문했던 매트에서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고대 그리스 양식 같은 기둥이 많은 매트의 정면, 눈부시도록 하얀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지나 또 다른 건물로 확장되어 펼쳐지는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패트릭이 명확히 기억나는 작품 2점이 있었어요. 파푸아 뉴기니의 아스마트 부족이 만든 나무 조각, 기둥 하나당 사구 야자나무 한 그루씩을 써서 만든 토템폴, 그 중에서도 문신을 한 남자들을 서로의 어깨 위로 쌓아 올린 뒤 가장 위에 있는 남자의 성기를 야자나무 이파리 모양으로 넓어지도록 조각한 토템폴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옛 거장 전시관에 걸려있는 피터르 브리혈의 1565년 작품인 곡물수학, 7, 8월의 농촌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총 6작품으로 구성된 사계절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 작가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재치있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그가 이 작품을 접했을 때 받은 감정과 감상을 말로 분출하기 어려워했어요. 우리들도 작품이 주는 특별한 힘에 반응하고 신비로운 감정에 반응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기란 참 어렵죠. 그로부터 7년 후
패트릭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몇 과목밖에 듣지 않았던 미술 강좌는 학부 수업 중 그를 가장 설레게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술을 대하는 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인 톰이 병상에 눕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죠. 대학 졸업 후 2년 8개월 동안 병원의 병실과 방 하나짜리 형의 아파트가 전부였지만 그에게 예술의 의미를 가르쳐 준 곳은 그런 조용한 공간들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톰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미술관 경비원에 지원했습니다. 완벽한 고요가 건네는 위로. 문을 열기 전 고요한 아침의 미술관에는 붓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거장 전시관이 마을이라면 주민은 거의 9,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은 1230년대에 태어난 성모 마리아와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의 작품으로 성모와 성자가 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 화가 베를린 기에로의 작품으로 알려진 단 2점 중 하나로 고대 철학자의 복식을 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특징이에요. 가장 젊은 주민은 프란시스코 데 코야가 1820년 탄생시킨 초상화 속 인물이죠. 전시관을 거닐며 낯설고 먼 땅의 여행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던 패트릭은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주는 이런 경험에 굉장히 몰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스페인 왕녀 마리아 테레사를 보고 스페인의 궁정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마리아 테레사는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선 어려 보였지만 나이보다 성숙한 눈을 가졌고 예쁘거나 활발한 편은 아니고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하고 침착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패트릭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패트릭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얼굴에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마저 담지 않았나요? 패트릭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이 있는 곳으로 배치되었어요. 현재 34점밖에 남아있지 않는 작품들 중 매트가 5점이나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젊은 여성 습작을 요하네스가 그린 그림 중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작품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는 굳이 그 사실을 말해서 관람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로 해요. 패트릭은 이 네덜란드 화가의 또 다른 작품 잠든 하녀를 보다 깜짝 놀랍니다. 가끔 친숙한 환경 그 자체의 장대함과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 그 느낌을 포착한 거예요. 그건 그의 형 톰의 병실에서 느꼈던 그리고 쥐죽은 듯 고요한 매트의 아침이면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 느낌이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후 자신이 원하던 베네치아 전시실에 배치되었어요. 파도가 철썩이는 118개의 섬을 연결해서 만든 이 도시. 바닷물처럼 푸른이라는 뜻의 라틴어 베네투스에서 파생된 베네치아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밝고 선명한 색을 자랑했었죠.
16세기 베네치아의 가장 위대한 화가 티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명작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아름다운 침묵의 시와 같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설화 속 한 장면을 표현한 그림으로 절박하게 아도니스에게 매달리는 비너스와 위험 가득한 속세로 돌아가려는 아도니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아도니스가 죽자 비너스는 슬픔에 빠져 흐르는 피에서 붉은 아네모네 꽃이 피어나도록 합니다. 또 다른 티션의 작품인 남자의 초상을 보자 그의 형 톰을 떠올립니다. 온화하고 생기 넘치고 젊음으로 가득한 얼굴. 더 이상 단순할 수 없고 퇴색되지 않는 이미지. 티션이 반투명 유약을 겹겹이 발라 빛이 새로운 느낌으로 흐르고 반사되고 굴절하도록 만든 이 작품은 마치 햇빛이 아른거리는 연못에 우연히 비친 얼굴처럼 보이죠.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수의 그림을 좋아하는 패트릭이 210명의 예수가 사는 비전시실을 거닐다 보면 우울하지만 유난히 내밀한 가족 앨범을 보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매트의 작품들 중 가장 슬픈 그림은 베르나르도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일 것이라고 하죠. 이 그림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고통의 무게를 느끼고 현실을 다시 직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패트릭의 형 톰은 대학원에 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 2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형은 왼쪽 허벅지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폐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죠. 패트릭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의 뉴욕은 다채롭고 활기찬 도시였지만 형이 병에 걸리고 나서의 뉴욕은 암 병동 병실과 형의 아파트만 남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은 라파엘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병실 침대 머리맡에 검은 방울새의 성모를 붙여두었죠.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친한 친구의 결혼 선물로 그린 작품으로 성모와 아기 예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작품 속 방울새는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몇 달 후 패트릭은 어머니와 함께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금색의 다이애나 동상을 지나 옛거장들의 회화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교회나 수도원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실이었죠. 그 익숙한 분위기의 공간은 톰의 병실에서 흘렀던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갈라져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아 나섰어요. 패트릭은 7세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화가가 단순하고 진솔하게 그린 패널 그림을 선택했어요. 갓난아기를 안은 성모 마리아가 작은 동굴 입구에 있는 장면을 묘사한 예수의 탄생과 경배. 경배는 이런 장면의 순간에 생겨나는 애정 어린 숭배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형이 두 손을 꼭 쥐고 용감하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이기도 했죠.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에 있는 어머니는 무덤에 예수와 성모 앞에 서 있었어요.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나라는 거장이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합니다.
패트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 그림이 위안과 고통 둘 다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같은 것이죠. 사치스러운 초연함으로.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사원이 된 패트릭은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 들어서고 기원전 2350년 전 석회암으로 지은 마스타바 양식의 페르네브의 무덤 앞에 배치됩니다. 이곳 경비원들이라면 "이거 진짜예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한 커플이 그에게 진품이 맞는지 물어봐요. 여자는 사자상에 손을 뻗으며 얼마나 오래된지 물어보고 그는 5000년이라고 대답해주죠. 그 커플은 놀라면서도 믿지 못하는 눈치를 주고는 미술관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있는 전시 케이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관람객의 주요 동선에서 벗어나 있어 종종 잊히는 한 전시실에는 실제와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진 배, 양조장, 그리고 정원, 곡물창고 등의 모형들 속에 놓인 23cm 정도 높이의 나무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료였던 메케트레의 영지 이곳저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아바타로 4, 5세기에서도 마법처럼 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매장한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시간을 내해, 즉 수백만 년간이라고 불렀고 그것의 본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과 같은 순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4, 5세기로까지 확장하게 되었어요. 톰이 아프기 전 패트릭은 대학을 졸업한 후 뉴요커에 지원 합격하게 되고 잡지사의 공개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작지만 매력적인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뉴요커라는 멋진 조명 아래 있게 되면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조명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역은 고대 이집트. 그의 앞에는 기원전 1470년경에 만들어진 신왕국 시대의 하셉수트 좌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양쪽에는 여왕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인 신 아문레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대한 조각상이 있어요. 전시실의 거의 모든 것은 여왕의 장제전에서 발견된 유물이에요. 이 신성한 공간은 제트라 불리는 신성한 시간관념을 따랐어요. 이 관념은 신들의 시간이자 망자의 시간이고 완전하고 불변하며 완벽하고 영원한 것들을 지배하는 시간이죠. 합스수트의 조각상은 원래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트의 세계에 여왕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역시 미라. 아이들은 붕대가 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만 변화구 같은 질문들을 쏟아내죠. 미라 제작자들이 우호테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망자의 간과 폐, 신장을 넣어두었던 것과 같은 항아리들을 가리키며 사람의 몸을 최대한 하나의 조각상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고 얘기해주죠. 또한 이집트인들에게는 죽은 시체보다 조각상이 더 실제처럼 보였을 거라고도 얘기해줘요. 그는 관람객에게 지루한지 묻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그러면 딱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치스러운 초연함으로 시간을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식의 삶에 적응해버렸습니다. 덴두르 신전은 그런 배경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죠.
1970년대에 댐 공사로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이 건축물은 총 800톤에 달하는 사암으로 해체되어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신전은 신성한 장소들 중에서도 특히 신성하게 여겨졌던 곳으로 사제들만이 들어가 영혼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가 성역에 들어가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죠. 입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드문 순간. 패트릭이 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나고 중국의 전통악기 공연이 열리는 에스터코트에 배치되었습니다. 에스터코트는 명나라 학자의 정원을 미술관 내에 재현한 곳이에요. 다음날 다시 F구역으로 가게 된 그는 곽희의 두루마리 그림, 수색 평원도를 마주하죠. 보는 사람의 시점을 기준으로 풍경이 수평적으로 멀어지며 거리감이 생기도록 하는 원근 기법인 평원을 활용해 넓은 강가에 서 있는 고목들을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의 길이가 35cm였지만 그림의 소유자였던 학자들은 작품에 대한 찬사를 수세기에 걸쳐 콜로폰처럼 덧붙였고 그림의 폭은 9m를 넘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없는 패트릭은 언어적 의미보다 다양한 문자들이 펼치는 시각적 향연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었어요. 곽희는 풍경화가 일상세계의 굴레와 족쇄로부터 두루미의 비행과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가까운 벗이 되는 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패트릭은 꼭 자연이 아니더라도 이 그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구역인 19세기 회화 전시관에 있으면 모네, 드가, 반고흐를 찾는 열렬한 예술 팬들을 만날 수 있어요. 패트릭은 여름에 베테유를 바라보며 모네의 그림은 햇빛 대신 색채만이 존재한다고 서술합니다. 모네는 시각으로 길들일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그렸고 에머슨은 이를 눈부심과 반짝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패트릭이 서술한 장문의 글 중에서 다음 글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모네의 그림은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의 입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는 드문 순간들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 미술관의 정기휴관일에 아프리카 전시관에 배치된 패트릭은 홀로 남겨져 전시관을 탐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활동할 무렵 당시 베니시티의 예술가들은 수세기 동안 뛰어난 상아와 황동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코끼리 엄니로 만든 가면에 조각한 베닌 왕국의 왕대비의 펜던트식 가면에 강인한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디야는 자신의 아들 이시기가 왕좌를 차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2번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1897년 영국군이 베니시티를 정복 약탈했고 여러 차례 불법적인 거래 끝에 이디야는 결국 매트의 소장품이 되었지만 패트릭은 나이지리아 베니시티의 계획 중인 새로운 박물관으로 보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수많은 나무 주술상이 전시되어 있는 중앙아프리카 구역에서 가장 멋진 조각상이라고 여기게 된 주술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대 콩고 민주공화국인 송해 사람들이 만든 은키시 주술상으로 영적인 힘을 담는다고 믿었다고 해요. 1970년 이전에 조각된 것으로 연대는 특정할 수 없고 키는 약 90cm 정도로 작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술가들도 매트에서는 길을 잃을 것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피카소는 그가 근무를 시작한 후 경험한 첫 블록버스터 전시였는데요. 수많은 관람객이 찾은 이 전시회는 피카소의 평생에 걸친 작품들을 12개의 전시실에서 선보인 기획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미시대의 그림 자화상 나 앞에 배치되었어요. 피카소가 청색시대를 견뎌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은 활동기를 일컫는 장미시대의 그림은 이전보다 좀 더 온화한 느낌의 채도 낮은 분홍, 빨강, 갈색을 사용했습니다. 몇 달 전 한 관람객이 비틀거리다가 이 그림과 충돌해서 캔버스 오른쪽 하단에 15cm 정도의 긴 상처가 생기고 말았어요. 지금은 보수되어 보호용 유리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고가 있을 뻔했는데요. 패트릭이 한 관람객에게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과 어깨에 부딪히고 말았죠. 다행히 몇 번 흔들린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놀랐을 패트릭과 관람객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리스 로마관으로 배치된 어느 날 고참이 화이트 홀씨가 헤르메스의 대리석 도상을 가리키며 이 조각상이 겪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죠. 1979년쯤 정말 큰 규모의 투탕카멘 전시회가 열리고 있던 어느 날 그리스 전시관을 순찰하던 한 경비원이 작품이 없어진 걸 발견해요. 며칠이 지나고 발렌타인데이가 되고 센트럴 터미널에 몇 번 락커를 들여다보는 게 좋을 거라는 제보가 들어와요. 경찰이 출동해서 락커 문을 열자 이 빈 눈구멍들이 그들을 마주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왼쪽 눈 바로 위에는 늘 작은 하트가 새겨져 있었는데 아무도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에르메스가 메트로 돌아왔을 때 오른쪽 눈 위에 두 번째 하트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쌍둥이 하트가 생긴 거죠. 아마 어떤 멍청한 남자가 전시회 데이트를 하다 여자가 에르메스의 하트를 보고 귀엽다는 소리를 했을 거고 남자는 이 조각상을 슬쩍해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주었고 그 여자는 선물을 풀어보고는 기겁하고 몇 시간 후 경찰이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되었다라는 스토리를 예상할 수 있었죠. 쉬는 시간에 패트릭은 도서관에서 도난, 절도, 사건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당시 메트가 신생미술관이었을 때 고대의 키프로스의 금팔찌가 도난당한 사건, 그리고 1900년대에 도난당한 여신 네이트 소형 조각상을 한 전당포에서 경찰들이 발견해 다시 찾게 된 사건, 14세기 이탈리아 시에나풍 그림 하나도 도난당했다가 익명의 우편을 통해 다시 반환된 사건 등 이런 사건 사고는 종종 일어났었죠. 1966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남자가 게인스버러의 그림을 슬쩍 들고 나가다가 경비원이 쫓아오자 그것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고 한 채소 향상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네의 베테유 풍경에 구멍을 냈습니다. 1973년 당시 메트의 관장은 밀수된 화병 사르페돈 크라테르의 구매를 주도했다가 2006년 이탈리아 정부에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미술관에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람세스 6세의 인장 반지를 훔쳤다가 붙잡힌 사건, 그리고 켈트적 동정 한 쌍과 몇 가지 물건들이 사라졌고 결국 한 청소부가 범인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경비 담당 부서는 이런 허술한 구멍을 메우고 쇄신하는 데 성공했어요. 패트릭 편생의 절도 사건은 야구 카드 몇 장이 사라진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이 거대한 미술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패트릭이 가장 기억에 남는 관람객들과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에 있던 어느 날 두 조가 그린 성모와 성자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자신을 독실한 종교인이라 소개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패트릭은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었죠. 특히 달걀 노른자와 곱게 간 채소, 벌레, 돌을 섞은 혼합물로 그린 그림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대부분의 관람객은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는 듣는 사람이었죠. 패트릭은 그때부터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향해 얼마나 대단한지 천천히 독백을 하는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패트릭은 이 세상과 그 모든 아름다움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술가조차도 거대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기 일수인 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도 매트에서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연휴 시즌에는 미술관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는 20세기 초 활동했던 3명의 미국 작가를 조명한 사진전 스티글리츠, 스타이건, 스트랜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폴 스트랜드는 그가 기차역에서 걸어오는 길에서 봤던 것처럼 센트럴파크에 소복이 쌓인 눈을 찍었습니다. 에드워드 스타이거는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22층 플랫 아이언 빌딩에 초상화를 남겼어요. 그가 형의 병원에서 점심을 먹으러 메디슨 스퀘어까지 걸어 다닐 때 그 건물을 지나다녔다고 해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뉴욕의 고층과 저층이 공존하는 도시의 경관을 기록했습니다. 스티글리츠가 거의 파트너이자 아내가 된 화가 조지아 오키프를 촬영한 일련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상화도 아니고 스냅사진도 아닌 습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작품들은 그녀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한 노력들이죠. 이 시리즈는 대체로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독특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태도와 몸짓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선, 색깔, 빛, 그림자로 보이는지를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인류라는 생물종의 신비로움이 패트릭에게 깊이 각인되면서 전시실안의 낯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난 후 지하철을 탄 패트릭은 동승자들을 둘러보며 그들도 자신만큼이나 힘들고 풍요롭고 짧은 삶에 몰두해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 있던 톰을 방문한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던 때를 기억합니다. 더 큰 사랑을 느끼며.